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인천에 있는 연세와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김경모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 우리 척추 질환에서 가장 흔한 질환들이죠. 보통 이 질환들로 많이 진료실을 찾아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술과 요즘 또 각광받는 내시경 수술, 이렇게 많이 치료를 권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요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척추 질환 통계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1년 우리나라 척추 질환 환자는 1131만 명으로 국민 전체 22%라고 되어 있고, 이는 5명 중에 1명꼴로 척추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2.2%나 상승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진료비로는 우리나라 1위, 그리고 수술 건수는 전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살면서 척추 한 번 안 아파 본 사람 없다, 허리 한 번 안 아파 본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척추의 이제 질환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추는 총 7개의 목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흉추는 12개의 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추는 또 5개의 뼈로 되어 있고, 천추, 엉덩이뼈, 그리고 미추, 이렇게 꼬리뼈,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척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척추뼈의 경우에는 첫 번째 기능은 척추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뒤쪽에 보이는 이러한 척추신경을 보호해주는 이런 둥그런 구조물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척추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구조물로 척추신경 자체를 보호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우리 전체의 체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척추 구조 중에 하나인 디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간판이라고 얘기하는 추간, 그러니까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골은 2개의 층으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 섬유륜이라고 얘기하는 조직과 수핵이라는 조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핵은 이제 수분이 많아서 부드러운 쿠션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고요. 이게 터져나가지 않도록 뒤쪽으로 단단하게 되어 있는 섬유로 된 조직들이 수핵을 싸고 있는 구조로 2개의 층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역할은 외부의 충격을 완화해주고 척추 관절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위아래 척추체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러한 완충작용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2개의 층으로 나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MRI에서 환자분들 MR을 봤을 때 이렇게 2개의 층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가로로 잘라서 봤을 때도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수분감이 많은 수핵과 이것이 이제 바깥쪽에 터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한 조직인 섬유륜으로 이렇게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척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얘기하는 앞뒤로 이제 척추 뼈가 빠지는 그런 뒤쪽에 잡아주는 후 관절이 약해져서 그런 질환도 있고,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 측만증, 그 다음에 척추가 또 이제 골다공증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압박골절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드물게도 이제 척추 종양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흔한 이 2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질환입니다. 추간판 내의 수액 성분, 아까 말랑말랑한 쿠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수액 성분이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 수분이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섬유륜이라고 얘기했다 아까 그 수액이 터지지 않도록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이 단단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직이 외상으로 인해서건 아니면 어떤 일로든 손상을 받게
받게 되고, 그래서 일부가 이제 찢어진다든지 그런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수액 성분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수액 성분이 나올 때 깨끗하게 수액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염증 전달 물질들도 같이 막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압박을 받고 염증이 유발이 되면서 요통 혹은 다리 통증 같은 증상들이 유발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건강한 지금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지금 요추 4번, 5번 요 사이에 보면 디스크가 이제 수액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뒤쪽으로 흘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MRI를 찍어 봤을 때 가로로 잘라서 봤을 때는 정상 조직에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잘 보이던 것이 색깔 구분이 없어지면서 층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신경 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이런 소견을 MRI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의 특징은 이제 보통 좀 젊은 나이에 호발한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 젊은 나이라는 게 그렇다고 아주 어린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협착증 같은 아주 퇴행성 질환들에 비했을 때는 조금 더 젊은 나이에 호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외상과 관련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때문에도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그로 인한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통증이다 보니 통증 자체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튀어나온 신경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부위에 따라 가지고 허리에서의 통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 압박 정도가 아주 심하고 신경에 손상까지 준다라면 하지의 근력 저하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퇴행성 척추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이제 일단은 질환의 이름인 척추관 협착증 보면 척추 내에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디스크 수액이 노화되면서 디스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출할 수도 있지만 수액 자체가 노화되면서 내부에 변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면서 앞쪽에서는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좁아지게 될 것이고, 뒤쪽으로는 신경 주변을 싸고 있는 우리가 인대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인대들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실제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척추 관절이 노화에 의해서 비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관절을 많이 쓰면 우리도 손가락 같은데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손가락 관절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척추 관절도 계속 이제 쓰시다 보면 뒤쪽에 있는 후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 안쪽으로 이제 관절이 커져서 공간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우리 척추에서는 요것처럼 인대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게 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관절도 이렇게 관절면이 예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디스크도 두 개의 층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액 자체가 변성이 되면서 디스크도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의 공간을 차지를 하고, 또 뒤쪽에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뒤쪽, 그리고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뒤쪽의 공간을 좁아지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이 척추관 자체를 좁아지게 하고, 방향에 따라서는 우리 메인 신경에서 이제 다리나 엉치나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 길도,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경 길도 좁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환자들 이제 검사한 MRI 사진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앞서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건강한 척추 사진인데, 여기는 보면 디스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룩하니 뒤쪽으로 배를 불려서 나와 있고, 신경 자체도 이렇게 꾸불꾸불하니 눌리게 되고, 뒤쪽에 있는 인대도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여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자체가 좁아진 병, 이것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로로 잘라봤을 때도 지금 건강한 곳에 비해서 굉장히 관절도 두꺼워지고 인대도 두꺼워지고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해서 신경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의 나이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또 이제 이 좁아지는
기관이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진행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 자체도 이제 굉장히 서서히 진행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좁아진 공간 자체에 신경은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서 사실 지내고 있다가 증상을 발생했을 때는 이제 어찌 보면 신경이 나 이제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드네요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척추는 그 사이에 공간이 조금이라도 넓어지게 되면은 또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되고 다시 또 어떤 자세로든 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또 통증이 발생을 하는, 그래서 자세 변화에 따라서 통증이 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디스크 질환 그리고 협착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알았고 이제부터 치료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진료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진료실에서 저희 의사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보존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존적인 치료라는 건 보통 이제 약물 치료 혹은 물리 치료 그리고 이제 시술 같은 방법을 이제 저희가 보통 보존적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이제 현미경 수술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내시경 수술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간략하게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존적 치료라는 말의 개념은 척추 자체의 구조를 변화를 주지 않고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대가 두꺼워진 구조 혹은 뭐 관절이 커져 있는 구조, 척추 신경이 좁아지게 만드는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구조 자체는 변화를 주지 않고 약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소염제라든지 근육이완제, 혈행개선제 같은 걸 써서 이제 신경 자체에 어찌 보면은 염증이 발생한 거를 좀 깔아앉혀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압박을 받고 이런 신경이 이제 작용하는 근육들이 또 많이 수축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긴장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근육 이완제를 또 사용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그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받다 보면은 신경 주변에 이제 혈관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혈행 자체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행을 개선해주는 이런 약들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경 차단술이라고 이제 주사 치료들 많이 이제 받아도 보셨을 거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뼈 주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건 척추 신경의 부종을 완화시켜주고 만성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로 신경 근처까지 바늘을 진입을 시키고요. 그걸로 거기다가 이제 약물을 주입을 하는 거죠. 부종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을 직접적으로 그 안쪽으로 투여를 해주는 그런 시술이 신경 차단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꼬리뼈 통해서 이제 허리 쪽은 시술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실제로 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관이 올라가서 신경과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조직들 사이에서 이제 관이 움직이면서 유착을 또 박리시켜주고 그쪽으로 약을 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좁아져 있는 요 공간에다가 이제 관이 위치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쪽이 많이 좁아져 있고 그래서 다리 쪽으로 많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신경 차단술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신경 차단술은 이렇게 지금 신경이 빠져나가는 길 쪽에 이제 협착이 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바늘을 딱 찔러 놓고 저희가 조영제라고 얘기하는 물감 같은 약을 이렇게 써가지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약을 주입을 하는 이런 시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후관절 쪽 근처로 이제 척추 허리 쪽에 근육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주사를 또 들여서 통증을 완화시켜 드리는 이런 시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경성형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리뼈 통해서 이렇게 관이 올라갑니다. 관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이쪽 신경이 있는 쪽 안쪽으로 위치를 시켜서 이 관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 유착이 있는 부분을 조금 박리를 시켜주고 그쪽으로 이제 약물을 주입해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경 근처에 가서 약도 넣어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존적 치료는 알아봤으니까 수술적인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현미경 수술하고 내시경 수술로 이렇게 지금 크게 제가 나눠놨는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수술들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보는 수단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현미경 수술은 저희가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척추에 행해오던 수술이고요. 밖에서부터 이런 현미경으로 내부의 병변을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 병변까지 접근을 할 때 근육의 일부를 절개를 하고 근육을 박리를 해서 뼈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옆으로 밀어놓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를 이제 갈고 들어가서 우리가 두꺼워져 있는 인대도 제거를 하고, 여기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면 디스크도 이제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현미경 수술은 전통적인 방식의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년간의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공간을 확대해서 시야를 확보한다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병변 부위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근육의 박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MRI 사진에서 보면 여기 지금 보이는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가 허리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요근이라는 근육이고요. 뒤쪽은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척추 기립근, 허리 쪽에 바로 뒤쪽에 붙어 있는 그런 근육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디스크 파열되어 있는 병변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접근을 하는데, 현미경 수술을 하려면 우리가 요 가운데를 절개를 하고 요 근육을 요렇게 옆으로 벗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척추 기립근이 요만큼이 있는데 여기를 요렇게 벗겨내야 우리가 요 수술할 수 있는 병변에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박리 부위 자체는 근육을 한번 이렇게 벗겨냈다가 다시 저희가 잘 꼬매 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육의 위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직이 좀 손상이 되는 정도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요즘 이제 또 각광받고 있는 내시경 수술이 또 있죠. 내시경 수술은 이제 양방향도 있고 뭐 단방향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내시경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대롱 모양으로 생겨서 여기 구멍을 뚫고 병변까지 쭉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 또 구멍을 뚫고 이쪽으로는 이제 수술을 하는 기구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는 내시경 끝에서부터 화면이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병변까지 저희가 내시경을 바로 접근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내시경 카메라로 이제 시야를 확보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에 박리를 하지 않고 근육을 뚫고 지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전통적인 우리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내시경 수술의 특징은 물을 틀어놓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계속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시야 자체는 이제 좀 맑게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리식염수를 계속 이제 세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그 현미경 척추 수술에 대비해서는 조금 감염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있는 우리 수술할 필요한 병변을 도달을 하는데,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이쪽에 요만큼 한 1cm가 총 안 되는 정도의 구멍을 뚫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 수술이 필요한 병변까지 바로 진입을 하고, 그래서 척추 기립근의 손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상처를 보시면, 이제 내시경 수술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2개가 뚫리게 되고 1cm보다 조금 작은 정도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하고, 나중에 이제 상처가 낫고 나면 이 정도가 되겠죠. 현미경 수술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처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러면 무조건 내시경이 좋냐라고 하는 건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착의 정도라든지 환자의 병변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좀 전문의 선생님이 고려를 하고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장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쁘게 쭉 제가 말씀을 이것저것 드려왔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술이냐 수술이냐, 요 갈림길에 섰을 때 저희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럼 수술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술 안 하고 낫는 방법은 없나요? 허리 수술은 절대로 하지 말라던데,
혹은 뭐 제 지인이 허리 수술을 하고 걷지도 못한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수술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시경은 그럼 시술인 거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해드렸던 환자분이시고 24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허리의 통증 및 양측 하지의 감각 이상과 통증, 그리고 저림 증상 이런 걸로 오셨는데 좌측이 증상이 더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체 진찰을 좀 꼼꼼히 해보니까 왼쪽에 엄지발가락에 힘이 조금 떨어지시는 그런 증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외부에서 찍어서 가져오셔가지고 다른 병원에 찍어서 가져오셔서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4, 5번 쪽으로는 디스크가 이쪽이 이제 보이는 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인데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양쪽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신경도 좀 눌리고 있었고요. 우측도 좀 안 좋긴 했는데 일단 증상 자체는 왼쪽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1번에도 이 디스크가 조금 찢어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24세 환자분이시고 젊은 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과연 꼭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또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통증 때문에 주사 치료를 또 여러 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오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권유를 드렸는데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 조금 더 버텨보고 싶다. 저는 아직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시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신경성형술을 이제 그날 진행을 했고 다음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리뼈 통해서 이렇게 관이 올라가서 시술을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고 이제 통증이 좋아지셔서 당일날 바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후에 저희 한 달 정도 뒤에 볼까요? 하고서 이제 환자분 퇴원 잘 하시고 기분 좋게 이제 했는데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예약되어 있는 날짜보다 빨리 오면 긴장을 합니다. 저희 환자분도 빨리 그 예약되어 있는 날짜보다 빨리 오셨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지 걱정이 되는데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진료실 문을 열고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쩔뚝이면서 들어오셨습니다. 하고 시행이 좋아졌다가 오른쪽 하지가 또 이제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서 너무 아프다고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신체 진찰을 해봤더니 오른쪽 다리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통증이 너무 심하셨고 엄지발가락 그리고 발목까지도 오른쪽이 또 오히려 힘이 빠져 있으신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MRI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요번에 우측으로 조금 더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소견을 보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5번, 1번은 큰 차이가 없었고 4, 5번. 그래서 이 4, 5번 디스크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고 환자분도 이제 동의를 하셔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뒤쪽에 있는 후궁, 저희가 척추궁이라고 얘기했던 거기를 절제를 하고 이제 인대를 제거하고 들어가서 신경을 옆으로 제끼고 이제 디스크를 하는 수술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영상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병변까지 저희가 접근을 해서 근육을 뚫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로 이제 뼈의 일부를 조금씩 갈아내 주면서 서서히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릴을 갈고 나면 이쪽으로 황색 인대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황색 인대를 따라서 위쪽으로도 살짝 그리고 그 병변이 있는 쪽 그리고 반대쪽까지 이런 식으로 뼈를 살짝 갈아내주고 이 안쪽으로도 이제 신경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나니까 아까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하면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긋불긋하게 이렇게 염증도 있는 소견도 보였고 신경 자체도 여기 밑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당겨지는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신경이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살살 이렇게 제거를 해드리고 요 안쪽으로 이제 신경이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래서 신경을 살짝 밀치고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불룩해져 있는 디스크를 이제 노출을 시키고요. 이 디스크 주변으로 이제 지져주고 나서 안쪽으로 이제 잘 찾아 나가면서 이제 또 여기 안에 터져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조금씩 이제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안쪽에 이제 구멍도 이렇게 뻥 뚫려 있죠. 그래서 터져 나오기 직전에 있는 디스크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잘 해주고요. 디스크를 이렇게 잘 제거를 해주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이제 넘어가서 확인을 해줘야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다 튀어나와 있었던 환자분이기 때문에 왼쪽 반대편까지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부풀어 나와 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쭉 지져주면서 좀 안정을 시켜주고 이쪽에 유착되어 있는 곳도 이제 박리를 좀 해주고 나면 네, 요건 아까 이제 터져 나왔던 디스크 있던 부분이네요. 이렇게 하면 신경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아까 이렇게 눌려 있던 것과는 다르게 편안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잘 제거가 됐고요. 환자분의 이제 증상이 이제 호전되셨고, 그래서 이제 MRI 찍고 다음 날 이제 퇴원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디스크가 터졌고 또 이제 이랬던 분이라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한 3개월 정도 보조기는 꼭 좀 차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상처는 요 정도 남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수술을 꼭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필요하다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술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만약에 아까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환자도 제가 처음에 환자분께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수술을 했다면 그렇게 고생을 좀 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술과 수술을 고려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사실은 마비 증상이거든요. 우리 아까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환자분도 제가 엄지발가락에 약간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 좀 어찌 보면은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조금 넘어섰다라고도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수술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마지막 질문, 내시경은 시술인 거죠?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딱 말씀 다시 드립니다. 내시경을 볼 뿐이지 수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은 우리가 현미경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수단으로 최근에 각광받고는 있지만, 내시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드릴도 쓰고 저희가 디스크도 실제로 제거를 하고 하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고, 그래서 시술과 수술을 비교를 해보면 시술은 신경 자체의 부종과 염증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통증 자체도 많이 떨어뜨려 주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염증과 부종이 이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마비 증상까지 있다라면 영구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사실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들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척추가 안정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서 커져 있는 조직들이고 두꺼워져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 조직들을 제거할 때는 사실 척추의 안정성을 또 고려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사실 수술과 시술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습니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가 30분을 얘기를 했나 싶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를 보고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사실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환자분이 나는 수술을 하기 싫어요 라는 그런 이유로 사실 수술을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고 더 마비가 이제 진행되고 하는 경우를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료를 보시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들과의 경험과 판단을 한 번쯤 믿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은 우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조직들을 제거를 할 때는 항상 척추의 안정성과도 우리가 같이 이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압박하는 조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과하게 제거를 하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나사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유압술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수술이냐 시술이냐를 결정하는 것보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건 어느 마디, 어느 병변에 대한 수술을 혹은 시술을 해줘야 되느냐, 그게 더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시술 부위를 결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시술과 수술의 과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의 구조물 자체를 변성을 주지 않는다, 그게 이제 시술이다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우리 환자분들, 우리 지금 비욘드 시청자분들이 이제 가셔서 진료를 보시면 아마 좀 그래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어쨌건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걸 권유하는 건 의사지만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건 환자분들 본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을 때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궁금하신 질의응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여러 개의 질문들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이제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푸들푸들 되는 푸들님, 저는 앉는 자세가 좋지 않아 허리가 아픈데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원인을 일부 알 수는 있죠. 그리고 엑스레이는 저희가 뼈를 이제 보기가 좋은 검사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척추 전체의 어떤 모양이 어떤지, 아니면은 또 이제 아니면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만약에 또 신체 진찰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 CT든 MRI든 이런 검사까지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좀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딸기 라떼만 마시는 반달곰님, 환자들은 가능하면 시술로 좋아지고 싶어 할 텐데요. 시술과 수술을 정해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앞서서 쭉 이제 강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통증 자체는 시술로도 좋아지는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 건 환자분이 신체 진찰을 해봤을 때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힘이 조금 빠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본인은 인지를 잘 못하세요. 근데 이제 신체 진찰을 꼼꼼히 해보면 실질적으로 힘이 조금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마비거든요. 그래서 마비 증상이 있다는 건 신경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사실 시술적인 방법을 자꾸 더 반복을 하고 해서 통증을 조절해 드리는 것도 뭐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마비 증상까지 같이 동반돼 있다면 저는 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뷰 사는 리트리버님, 디스크가 닳아서 없어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닳아 없어질 수가 있죠? 궁금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디스크가 닳아서 없어지지는 않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핵과 섬유륜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핵이 변성이 오게 되면서 이제 수분이 빠지게 되면 조직 자체가 좀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사실 바깥쪽에 단단한 섬유륜이 막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단단하고 내부에 있는 수핵은 말랑말랑했기 때문에 사실 위아래로 이제 계속 힘이 가해지고 척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단단하게 막아줄 수 있었겠죠. 근데 내부가 점점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해지면 바깥쪽과 안쪽의 강도가 비슷해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룩하니 튀어나오고 위아래로 주저앉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사실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면 이제 디스크 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좀 그걸 디스크가 닳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닳아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게 앞쪽 척추체보다 앞쪽이 됐든 뒤쪽이 됐든 튀어나와서 오히려
척추관 협착증까지도 진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회사 회식은 회가 좋아 님. 저도 회가 참 좋습니다. 네.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허리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 무거운 물건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물건 들 때 허리를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딱 돌아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럼 허리를 안 쓰고 물건을 드냐? 하체 전체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물건을 들 때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이제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무릎 근육이라든지 다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쪼그려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방식으로 허리를 굽히지 않고 허리에 힘을 주지 않고 물건을 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건을 드시면 아마 좀 허리에 부담이 적게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하이님, 네. 내시경 수술 후 신경 손상이 회복이 안 되어도 앉으면 엉덩이 근육통이나 불편감, 허리 뻐근함이 있을 수 있나요? 수술한 지 1년 6개월 차인데 디스크 감압은 잘 되었다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사실 이제 디스크 감압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디스크가 파열되었었던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증상이 한번 발생하면 쉽게 말하면 신경이 다친 거죠. 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하고 다치게 되면 신경 자체는 우리 몸에서 재생 속도가 굉장히 느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게을러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금방금방 다시 재생이 되는데 신경 같은 경우는 재생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정말 뭐 외상이나 이런 걸로 사지마비가 온 환자분들도 저희가 바로 장애 진단서 끊어드리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야 저희가 어떤 장애가 영구히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1년 6개월 차면은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는데 디스크 감압이 잘 되었더라도 신경이 이제 일부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좀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증상이 조금 불편하게 남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다음 질문을 한번 좀 볼까요? 승리하자님, 1월 달에 밑에 승리하자님, 1월 달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요추 2번, 3번 유압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다리가 저리고 걷지를 못합니다. 원인이 뭐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시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검사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 검사를 좀 해보고 실제로 신경 상태가 어떤지, 그 안에 수술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한번 보면 양펀치 쓰리강냉이님, 제가 다리에 충격파를 받다가 아파 죽을 뻔했는데요. 허리 통증에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인가요? 궁금합니다. 이게 충격파 치료는 실질적으로 근육이 많이 이제 경직이 돼 있고 한 데다가 충격파를 하면 통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통증이 많이 오셨다는 거, 거기가 안 좋았던 거 맞는 거고요. 그래서 허리 근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충격파를 가끔 확인합니다. 그래서 물론 막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급성기인 통증 상황에서 충격파를 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척추 관련된 어떤 병변들이 좀 어느 정도 아니다라는 게 판단이 되고 증상 자체가 안정이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의 이런 경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통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충격파 치료도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죠. 그래서 허리에도 통증에도 저희가 종종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좀 볼까요? 파도님, 20대인데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약물적인 치료와 걷기 운동으로 제법 완화가 되었지만 다행이시네요. 다시금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시 악화가 된다면 20대에겐 어떤 치료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20대 초반이시면 사실 수술적인 방법은 좀 최대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20대 한 중반까지는 쉽게 말하면 척추의 모양이 조금씩은 변화할 수가 있어요. 척추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쭉 이제 크면서 모양이 조금씩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약물적인 치료나 걷기 운동으로 제법 완화가 많이 되셨다면 그렇게 아마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뭐 마비가 되거나 이런 증상은 아마 아니실 것 같아서 악화가 다시 되신다면 20대라서 라기보다 일단은 그래도 먼저 정밀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환자분 신체 진찰을 꼼꼼히 해보고 마비 증상이 없다라면 좀 보존적인 치료 방법,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물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신경 차단술이 됐든 아니면은 또 이제 시술적인 신경 성형술이 됐든 그런 시술적인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치료를 해보고도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 혹은 진짜 마비가 점점 진행을 한다라면 수술적인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걸 권합니다 라기보다 저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하이님 또 질문 올려주셨네요. 5번이랑 천추 디스크 간격이 5mm 정도입니다. 협착증 수술했고요. 자연 유합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요. 자연 유합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보고도 디스크가 많이 낮아져 있고, 근데 이제 자연 유합이 될 때 뼈끼리 서로 좀 맞히는 통증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뼈에서 오는 이런 뻐근한 허리의 통증 같은 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좀 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척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연 유합이 되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결론이 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다이버 커플 데니앤 제니님, 오른쪽 허리 둔부 근처가 앉아있을 때나 계단을 올라갈 때 아픕니다. 이것도 디스크로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디스크로 의심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디스크 증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경의 어느 부분으로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 쪽으로 이제 터져 나오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염증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하게 되면은 다리는 난 멀쩡한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 이제 신경을 나가는 추간공 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저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브로콜리 먹는 보더콜리님, 길을 가다 보면 추나요법이라는 게 보이던데 추나요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의원에서 많이 하는 이제 치료법이죠. 추나요법. 네, 한의학에서 추나요법이 있으면 저희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또 어떤 질문이 한번 들어왔나 볼까요? 장현님, 골반이 비틀어져 있는 걸 보기에도 느껴질 만큼 왼쪽과 오른쪽 골반 모양이 다릅니다. 딥힘인가요? 딥힙이 새인다고 하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동안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아래쪽에 질문이 이어지네요. 그런데 요즘 발가락이 저리고 엉덩이가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 부분이 아프고 다리 종아리 감각이 조금씩 없어지는 느낌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말씀을 해주신 것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협착증의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고, 뭐 디스크 질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이 증상만 봤을 때는 제가 뭐 100% 이겁니다 저겁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신경이 어떤 상태로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왼쪽과 오른쪽 골반 모양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퇴행성으로도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 오기 때문에 그런 측만증도 같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엉덩이도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다리 종아리 부분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신경이 압박받고 신경이 손상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셔서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전문적인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최채인님, 선생님, 저는 직무 특성상 오래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의자를 고르는 팁을 알고 싶습니다. 아, 좋은 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너무 각도가 크지 않은 의자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뭐 요즘 그런 게 많이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신전 운동. 예,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껴지시는 게 이렇게 좋은 것처럼 요즘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오히려 신전이 과해지면 후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척추에.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척추에 어느 정도 편안한 각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자를 고르는 팁은 허리가 이제 많이 젖혀지지 않는 의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혹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의자가 앞으로 굽어지게 만들진 않을 테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허리의 각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의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버 커플 데니앤 제니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악의 부작용은 신경의 손상이겠죠. 네. 그러니까 신경의 손상이 되는 건 사실, 그러니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척추 수술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최악의 부작용은 신경 자체의 기구로 인해서든 아니면 뭐 너무 유착이 심해서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신경 자체가 손상을 받았을 때가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척추 수술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디스크 제거술, 감압술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뭐 유압술 같은 것도 요즘은 내시경 수술로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던 수술법이 그 수단을 현미경을 사용하던 것을 수단을 내시경을 사용해서 요즘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게 100% 다 대체를 할 수는 없지만 아직 그 정도, 물론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100%까지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내시경 쪽으로 그 흐름이 좀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박진영님, 허리 관련 의술 발전의 속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죽을 질환이 아니라면 발전 속도가 늦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허리 관련해서 의술은 저희가 이제 수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내시경으로 하는 척추 수술은 우리나라가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 학회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강의를 보고 또 봐도 외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저희 이제 잘하는 선생님들께 배우러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내시경, 척추 내시경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그런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이제 토대를 잘 닦아 오셨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현미경으로 이제 행해지던 전통적인 수술 방법들이 굉장히 내시경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트레이닝 받고 배우고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학회를 가서 제가 보면서 배우면서도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척추 내시경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죽을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전 속도가 우리 허리 관련돼서 의술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현님, 제가 아까 답변 드린데 그래서 바로 이어서 질문 주셨는데, 그럼 MRI 검사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MRI 검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질환은 신경이 압박받고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가 됐든 정밀 검사를 하시고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를 제대로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나영님, 허리 협착증 증상의 간헐적 파행은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건가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못 걷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간헐적 파행이라고 얘기하는 증상은 저희가 보통 진료실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건 얼마 정도 걸으면 쉬셔야 돼요? 라고 많이 좀 여쭤보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걷는 중간에 다리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간에 쉬어가는, 그래서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게 몇 분 정도인가 보통 그걸 여쭤보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간헐적 파행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들도 같이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신경 자체의 순환이 좀 나빠지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게 되는 통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들도 같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찌 보면은 혈관이 많이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일종의 순간의 경색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증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협착증에서 이제 나타나는 간헐적 파행은 두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더 이제 여기까지 제가 다 그래도 올라온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좋은 또 있으시네요. 네, 실버템님. 버스 운전 7년 후 추간판 탈출증으로 통증이 심해 현미경 수술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시 버스 운전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허리가 약해져 운전 직업은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미경 수술을 하시고 1년이 넘었으면 사실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시는데 무리는 없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운전을 하시거나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허리가 약해져서 운전 직업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 직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허리가 약해져서 사실 못할 건 없지만 운전이라는 행동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쭉 주행을 하면서 위아래로 계속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허리에 좋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운전 직업도 제가 봤을 때 뭐 그 외에 다른 뭐 또 어떤 직업을 하실 게 있으시면 막 무조건적으로 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하시는 것도 뭐 안 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시거나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하시는 데는 수술하고 나서 충분한 회복 기간은 지나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은 결론이 없다는 얘기를, 정답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치만 이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몸에 칼 대고 수술하는 거를 겁내서 환자분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척추 건강을 지키고 만약에 질환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시는데 좋은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제가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뵙고 또 좋은 말씀으로 한번 잘 준비해와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